보고서 용세라는 애가 지금 등장인물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제 읽을 때 소설 읽을 때 이거야. 첫 번째 인물 나오면 다 체크하는 거야. 인물 나오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읽으시면서 시점도 항상 염두하셔야 되고요. 몇 인칭인지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3인칭 전지적인지 다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묘사 여기서 말하는 묘사는 두 가지입니다. 외양 묘사하는 부분이랑 내면 심리 묘사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염두를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양 묘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물의 외양 묘사나 아니면 배경 혹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일 거고, 사실상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은 읽으시면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랑 잠깐만요 다시 시간이랑 공간 나오거나 바뀌면 역시나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쵸? 알겠어? 요런 지점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지점들이라는 소린 거라고요. 정말 최소한이에요. 정말 최소한. 심리까지만 씁시다. 심리. 내면 심리. 어찌됐건. 그래서 인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야. 용사란 애가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고 자, 역시 아무 대꾸가 없다라 그래서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뭔가 누군가랑 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 보지. 형식적이죠.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자네는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but 왜 이래?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가 어디 있나? 사람들한테 수족을 붙여준 것은 이러라는 것이지 남을 함부로 때리라는 게 아니야. 부모 때리지 마. 부모가 자식 때리지 마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야, 수족이라는 거는 뭔 소리야? 수족. 팔다리. 팔다리가 수족이죠. 아연아, 자면 안 돼요. 이렇게. 수족을 붙여준 것은 일라라는 것이지 남을 함부로 때리라는 게 아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건대 얘가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자식이란 수족을 붙여준 거는 옛날이고 농사가 쥐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지 때리라는 게 아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이기는 일반이라 하면 제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그리 등분이 없을 게다 덮어놓고 제 뜻만 맞추려고 남을 강제하는 것은 포악한 짓이 아니냐? 그러면 요 제 뜻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부모의 뜻일 거고 남을 강제한다라는 게 그 자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걸박이 믿다고 앞만 두드려 준대야 그게 벼랑간 반질반질해지는 일 없겠지. 뒤에 나오니까 이런 애 얼굴을 때린다라 그래서 반질반질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때려서 자기 뜻대로 뭔가 태도를 바꿀 수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 소리겠죠. 그렇죠? 자, 자네는 오늘부터 짐승을 배우게. 뭘 짐승을 하고 용세는 얼굴이 빨개지며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래, 짐승을 배우란 말이야. 자네 집에 제비가 제비 새끼를 치지 않는가? 그 어미제비를 배우란 말이야. 공자님의 말이나 누구의 말보다도. 얘들아 뭐 알고 있죠? 그 유일하진 않을 수 있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거나 때리는 그 부모는 짐승 중에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잘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인간사 이치 혹은 세상사 이치를 보시게 되면은 야, 어디 무슨 개가 자기 새끼 강아지를 죽이거나 물거나 혼내거나 하는 거를 우리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똑같죠. 다른 짐승도 동일하죠. 뭐가 예외가 있나요, 혹시? 뭐죠? 어떤 예외죠? 햄스터 죽이니? 새끼를 먹어요? 왜 먹지? 걔네? 왜 먹을까? 근데 그게 아마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나름 햄스터들의 생리 아닐까요?
근데 인간이 자식을 죽이거나 때리는 거는 뭔가 합당한 어떤 인간의 이 자연적인 생리 때문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아프거나 혹은 이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정도령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깔볼 게 아니라 짐승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용세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만 자기를 모욕하는 줄만 알았다. 그래 속으로는 분하였지만 그대로 참고 들었다. 자 바로 오라 그랬습니다. 기억 보시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에 뉘우침이 드러나 있다. 아니죠. 용세는 지금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듣고 보자 라는 거지 뉘우침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단서가 아니죠. 바로 나오죠. 1번이죠. 요렇게 가야죠. 순서를. 나 정신 차리시고요. 예. 자 용세는 이렇게 혼이 난 뒤에도 동네 사람들은 더욱 정도령 말했던 애가 정도령이었구나. 그러나 그를 경외의 별표 이 말은 무조건 아셔야 돼. 앞으로도 경외라는 건 존경심이랑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걸 경외라고 해요. 그래서 뭐 화자의 감정이나 인물의 어떤 심리 같은 거 물어볼 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기는 그 전부터 하였다. 그것은 그의 건장한 치격과 또한 그의 의리 있는 심지가 누구든지 자연히 그를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였다.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속으로는 그의 행동에 감복하였다. 그래 그의 이름이 근사한 것을 기회로 그를 모두 계룡산 정도령이라고 했대. 뭐 계룡산이라고 별거 없고요. 계룡산이라는 거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 실제 산이고 왜 이래? 예, 충청도에 있는 실제 산이고 실제 지명이고 요거를 사용함으로써 뭐 구체성 같은 것들을 확보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체성? 그렇죠. 묘사의 구체성.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건넌말 양반촌에도 유명한 김주사까지도 그를 만만히 보지 못했다. 그래, 고향에 있는 집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서는 생쥐같이 지내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힘을 얻었다.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참으로 정도령을 믿으며 그의 말이라면 모두 복종하였다. 물론 이 동네에 크거나 적은 일은 그의 계획과 지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주로 지지자였고요. 왜? 그 이유는 뭐겠어요?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흉포를 규탄해주는 까닭 때문이었다. 약자니까. 네. 별거 없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용세는 그래도 딸이나 팔아먹었지만은 늙은 부모하고 어린 자식들의 식구는 우글우글한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집이 경성드뭇하였다. 얘는 뭔 소리냐면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기영이라는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주로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주로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그래요. 너무 좀 그렇죠. 자,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주로 썼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당시 농촌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상황 혹은 이제 농촌의 현실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모티프예요. 어려운 말로 다른 일제강점기 때 농촌 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대목이라는 소리야. 뭔 소리? 뭐가? 얘가 뭐냐면 이제 일제가 이제 한일합방하고 먹은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탈을 이제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쉽게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어쨌거나 조선이 일본을 병합을 일본이 조선을 병합을 했으니까 아니 그 국토의 현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 땅 다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 오해하시면 안 돼. 아무리 옛날이고 일본이 힘이 세도 그냥 먹으려고 하면은 저항이 셀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저항이 쌓여가지고 결국 3.1운동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냐면은 이런 거야. 표면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조선을 이제 관리할 거니까 우리 토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몇 날 몇 시 며칠 미안해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토지 관련된 현황을 이 서류에 기재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쫙 뿌리는 거야. 지주한테.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서류가 일단 양이 졸라 많아. 양이 매우 많고 그리고 어려워. 세 번째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자, 국민 대다수가 뭐겠어? 다. 이렇게 아니라 지주 이꼴 뭐야? 지주 이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농민 아니야, 농민. 글을 알고 있을까? 읽고 쓸 줄 알까? 그쵸? 못 쓰겠죠? 그러니까 제때 회수가 돼, 안 돼? 서류가 안 돼. 그리고 서류 끝에다가 이때까지 안 내면 네 땅 내 거라고 쓴 거란 말이야. 다 뺏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요거에 의해 가지고 지주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땅에다가 농사 짓고 돈 벌고 이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월급을 대신 받는 게 소장농이야. 알겠어? 대다수의 지주가 그때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말이 내가 월급 받고 받는다라 그랬지 매달 상납해야 되지 돈 많이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농사 져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유정의 만무방 이런 책 보시게 되면은 소장농들이 이제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돈에서 난 곡물을 훔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수확해서 지주 갖다 줘봤자 빚만 쌓이니까 수확이 안 된다는 핑계로 매일 밤에 지가 지 돈에서 난 이제 벼 같은 것들이 이제 훔쳐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그 정도로 열악했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이때 일제강점기 때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금광붐이 일어납니다. 금광붐. 금광이 뭐야? 금 나오는 광이죠, 그쵸? 광산이겠죠? 금광이 막 이제 강원도 일대로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뭐 하겠어요? 금광으로 가는 거야. 금 캐려고. 잘 생각해봐. 얘네가 다 가. 금광 캐러 가.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경제 구조의 한 99%, 90% 정도가 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농사꾼들이 농사 안 짓고 다 금광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라 경제가 안 들어가겠지. 완전 개판 나겠죠, 그쵸? 개판 나고 다 금광 가가지고 돈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겠죠. 금은 희소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논 버리고 금광 가서 돈도 못 벌고 논 버리고 갔으니까 지주한테 매달 갚아야 될 이제 빚 그런 것도 못 갚아가지고 더 개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하냐? 도박이란 걸 하는 거고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주의로 갚으려고 하는 거고 혹은 한탕주의로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한탕주의로 바뀌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결국에 뭐까지 파는 거야. 그쵸? 딸까지 팔고 아내까지 팔아먹는 거지. 요런 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대목이 간간히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농촌소설 같은 거 읽어보시거나 하면은 알겠어? 김유정이나 아니면 이제 최만식이나 등등등 됐니? 됐어요? 그래서 자, 더구나 지금은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보릿고개를 당한 판이니까 보릿고개라는 용어도 아셔야죠. 보릿고개라는 건 농촌에서 농사가 잘 안 지어지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뜻하는 명사로 쓰입니다. 일반 명사로서는 그냥 힘든 시기를 뜻하는 명사로 쓰여요. 잘 뭔가 일이 안 풀리는 시기 써라 모르면. 자, 그래서 뭐든 심어야겠는데 보리는 아직 덜 익어서 채 익지도 않은 풋보리를 배우다가 우리 그쵸 배웠죠. 풋보리
아직 덜 익은 보리.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풋보리를 베어다가 뽀얀 물을 짜내서 죽물을 끓여 먹는 집도 많았다. 그 정도로 열악했다. 자, 중략 부분. 마을의 지주 김주사는 춘인애가 소작하던 논을 하루아침에 일본인 고리대금업자한테 넘긴다. 소작을 하던 논을 떼이고 먹고 살기가 어지러워진 춘희 조모는, 할머니죠 얘들아, 조모. 설마 모르지 않죠? 할머니. 할머니는 김주사를 찾아가. 김주사는 이런 사람이래요. 감투가 많아. 어떤 직책이 많아. 겁나 많아. 겁나 많은데 여태까지 몇 해를 잘 지어 먹었으니 이제는 고만 지어 먹어. 다른 사람도 좀 지어 먹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많이 그동안 농사 지었으니까 나가.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고 나으리 지금 와서 논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라고 개개빌 빌어보았으나 김주사는 그런 것은 나는 모르고 내 땅을 내 맘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됐다 부르령을 하였다. 그래도 춘희 조모는 한나절을 애걸복걸하며 올 1년만 더 지어먹게 달라고 했지만 짤이 없죠. 짤이 없고 벌써 다시 변통이 없을 줄 안 춘희 조모는 그 길로 나오다가 그 집 대뜨리 위에서 그 아래 물구나무로 서서, 그러니까 발을 삐끗해가지고 도람으로 빠졌겠지. 빠져가지고 죽은 거야. 그 자리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85살인데 여기까지도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기어왔었다. 그러나 김주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인을 명하여 송장 시체를 문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그리고 송장을 찾아가라고 춘희 집으로 전가를 시키고 일변 구장을 불러, 이장이에요. 이장 옛날에 구장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이장. 구장을 불러 경찰서로 보고하게 하였다. 김주사는 마침 그 일인과 술을 먹을 때이므로 그는 물론 튼튼한 증인이 되었다. 행여 무슨 도리가 있는가 하고 기다리던 춘희 모자는 천만 뜻밖의 기별을 듣고 천지가 아득하여 전지도지 쫓아갔어. 그쵸?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절망스러울 거고. 그런데 정도령은 오늘 자기 집 모를 심다가 이 기별을 듣고서 당연히 뛰어왔겠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벌써 마을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김주사의 포악한 행동을 욕하고 있었다. 그중 핏기 있는 원득이는 이 당장에 쫓아가서 그놈을 박살내자고 팔을 걷고 나서는데 겁쟁이들은 우물쭈물 눈치만 봐. 왜? 김주사가 뭐야? 김주사는 얘들아 지주 아니에요? 지주. 땅 주인이란 말이야. 땅이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뭔 거야? 김주사에 다 소장농인 거야. 괜히 가가지고 밑보여서 위에 나와 있는 춘희 조모처럼 땅 뺏기면 안 되니까 우물쭈물 눈치만 보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야? 본인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못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못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2번에 자,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설마 이해관계가 understanding relationship이 아니라 이 이해는 이득 플러스 손해 자 체크해라. 그쵸? 요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고 앉아있는 거지. 4번이지. 되었니? 예. 자, 오케이. 그래서 뒤에 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가지고 복수하려고 가는 거죠. 가는 거고. 자, 1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A에서는 외양묘사를, B에서는 배경묘사를. 아니지. A는 뭐야? A는 그냥 김주사가 이런 감투가 겁나 많았다라고 뭐 김주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게 지금 아니죠. 그쵸? 얘도요. 배경묘사가 아니라 김주사가 그냥 이렇게 한 김주사의 행동, 행위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고 그쵸. 김주사의 직책을 나열하고 있는 거고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2번이죠. 대립 없죠. 상황 제시 없죠.
B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황 제시는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공간 이동 없죠, 그렇죠? 공간 이동 없고 내적 독백이라는 말도 아셔야죠. 속으로 하는 혼잣말, 속으로 혼잣말 하는 거다. 속으로 혼잣말 모르면 체크해라. 속으로 혼잣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비문학을 하기엔 애매하니까 쉬겠습니다. 채점해야죠, 빨리. 채점할게요. 자, 쉬어라. 네.